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4일이네요. 오늘 그 시장 함께 읽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개인 채널 오픈한 지 한 3일 됐고,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어려운 장인데 뭐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요즘에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은 살아나죠. 주식시장 분위기가 뭐 정말 계속 일방적인 급락장이었는데 그게 끝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순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이브 있고 E&D라고 이게 전구체 만드는 기업 하나 있고요. 좀 깁니다, 이게. 그리고 한솔재지, PSK,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BH, SFA 반도체, 그리고 KCC, 어제 하려다 못했던 그 어버버 반도체, 예, 김경민 연구원님 정말 긴 자료입니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미중 반도체 이제 좀 약간 분쟁 그 내용 하고요. 조선주 좀 눈높이는 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분은 중립 의견이신 분인데 그 내용 오늘은 뭐 산업 보고서 게 많지 않고요.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뭐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잘 나와요. 나오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리고 르세라핌에 이어서 뉴진스라는 신인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폭발적으로 앨범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안에 100만 장, 뭐 정말 엄청난 거죠. 100만 장 판매한다는 게.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일본 남자,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걸그룹이 데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이제 그룹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BTS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났죠. 그러니까 빨리 나는 게 좋아요. 뭐 BTS 병역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입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은 반대를 했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아마 입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자체가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지만 입대를 이제 뭐 동시에 하거나 제대까지 동시에 한다면 일단 이제 그게 끝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고 입대 후에는 이제 제대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제대 날짜가 진짜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은 하반기에 컴백하겠죠. 만약에 올해 말에 간다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총 8조 원이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7조 되니까 한 20% 정도, 20%도 안 되겠네요. 15%,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브가 지금 가격 매력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저걸 봤을 때는. 르세라핌이 일단 그 이번에 얼마나 잘해줄지 또 그 다음에 뉴진스 이런 그룹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되게 신인 그룹들이 많은데 이 그룹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BTS의 공복을 메꾸느냐 이게 앞으로 하이브의 주가를 결정짓습니다. 근데 너무나 강력한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모멘텀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도 신인 그룹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리고 PER이 지금 30배가 넘어서 뭐 당분간은 좀 하이브도 주가가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이브가 이제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 지금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하이브가 정말 42만 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하고 나서 이제 올리는데 어느 정도 레벨업은 하겠죠. 그래서 시총 8조 정도면 여기서 한 15% 정도 되니까 한 2, 3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적정 가치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증권에선 요 레벨까지 올라온다면 당연히 그때는 좀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BTS의 공백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E&D는 한국 IR협의회 이원재 연구원님 이원재 연구원님이 어디서 막 이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요새 애널리스트 분 중에 이쪽 한국 IR협의회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가 촉매 있죠. 촉매 시스템, 촉매 소재 이 두 개가 절대적인데 여러분들 그 혹시 그 경유차 타시는 분들 중에 옛날 경유차 있죠. 그러면
뒤에다 매연 저감 장치 붙여야 되죠. 의무적으로. DPF인가 그게? 그거 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촉매 시스템은 동사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 써 있습니다.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행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전국의 5등급 경유 노후 차량, 요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DPF 맞아. DPF가 요게 이제 설치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요게 이제 주력 사업이에요. 음. 그리고 촉매 제품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촉매 제품. 요게 DPF가 여기 있죠. 디젤 엔진에서 주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고 이산화질소와 산화 반응으로 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저게 DPF고 되게 많아요. 뭐 VOC, 요거 아마 VOC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공정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촉매 소재 같은 경우, 이런 소재들은 뭐 캐시카우이고 4년 동안 계속 고성장하고 있대요. 이게 농기계, 자동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건설기계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냉난방, 뭐 LNG 선박, 요새 조선도 막 규제 이제 내년부터 받잖아요. 선박. 이런데 이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동사의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사업이 성장성이 있나요? 아까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 예. 이제 앞으로 경유차 안 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 전기차로 바뀌. 전기차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이쪽인데 그 사업은 이제 누가 봐도 꺾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게 두 개죠. 촉매. 요게 근데 앞으로 장기간 성장할지, 물론 이런 게 선박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모든 연료가 친환경 연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촉매 쪽에서 높은 밸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볼 게 없죠. 예.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세요? 왜 이 회사가 ENDD가 지금 본업에선 좀 매력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매력이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음.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구체를 만듭니다. 원래 LG화학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사드 터져가지고 중국에 이제 납품도 제대로 못했고 한국산 배터리에는 보조금도 안 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도 그때 되게 힘들어했죠. 예, 그래서 개점 휴업이었대요, 2차 전지가. 근데 이 회사가 좀 장점이 마치 맞춤 양복처럼 전구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준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 전구체가요, 입자가 이렇게 굵어요. 이 회사가 잘하는 건 이게 얇은 거. 소입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입경은 중국이 잘하고 이 소입경은 거의 유일하게 ENDD가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이 사업을 잘하느냐?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은 촉매 기술을 하고 있죠. 이런. 그다음 합성하는 기술. 요게 전구체 만드는 기술하고 비슷하대요. 예, 이게 촉매 부분 기술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로 지금 글로벌 1위 업체가 유미코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전구체 생산 능력이 이제 1천 톤 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올해 6월까지 5천 톤으로 5배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승인을 받으면 매출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구체 쪽은 이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올해 6월에 증설이 끝났대요. 그럼 이제부터는 찍히겠죠. 하반기에 좀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내년에 이 5천 톤이 매출에 반영되면요, 매출이 1,000억으로 점프를 한대요. 이렇게 올라간다. 요게 전구체입니다. 이런 게 동그란 거. 예. 그래서 요거를 그 양극재의 원료예요. 양극재 만드는 원료가 이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미코어사에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게 규모는 안 크지만 대입경보다는 소입경 이 요즘에 또 많이 쓰이고, 이게 보통 대량 생산을 할 때 대립경과 소입경을 7대 3으로 섞는데요. 그럼 2만 톤까지 만들 수 있다. 그냥 대입경만 쓰는 것보다 소입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가 전체 그 배터리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게 이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이제 화학 조성으로 합성해서 리튬과 결합시키면 양극재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구체는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고 뼈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그러면 야 저거 전구체도 그 만약에 내재화하면 어떡할 거냐.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회사들이 저 내재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대요. 근데 할 수도 있죠. 그런 리스크는 생각은 해야죠. 예. 어쨌든 전구체는 뭐 수익성이 또 큰 사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뛰어들긴 좀 어렵대요. 예. 그리고 2019년 이후로 일본 수출 규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한국산 제품을 좀 쓰려고 하고 내재화 필요성을 좀 인식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산의 90%가 중국산이죠.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또 양극재도 못 만들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에선 전구체 생산량이 약 4만 톤, 에코프로잼, 포스코 케미칼, JH 케미칼, LNF 자회사고요. ENDD 이런 회사들이 전구체를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만드는 양이 전체 자급률 필요한 거에 17.9%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조달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이 전체 수입의 9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양극재 수요도 늘고 전구재 수요도 늘어났는데 이거를 뭐 만들 수 있는 뭐 업체도 제한적이고 그 나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ENDD가 이걸 이제 국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설도 하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죠, 진짜 우리 한국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충북 청주 전구체 생산 공장에서 준공식을 좀 실시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국내에선 소입경 전구체 여기에 굉장히 좀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객 맞춤 양복에 굉장히 강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극재 설비 투자도 지금 최소 2만 톤 단위로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설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될 때. 증설을 못하면 결국엔 뭐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양극재 1위 업체인 그 유미코, 뭐 유미코죠. 여기와 8월에 2차 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유미코 앤 E&D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유미코는 2차 전지 양극재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거를 요게 규정과 품질과 성능을 만약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돼요. E&D 입장에서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엔 저걸 좀 잘 보세요. 유미코의 성능과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나올지 이걸 보시고, 국내에서 국산화율은 18%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은 어쨌든 중국산이 한 75% 정도를 그러니까 중국이 다 과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좀 탈출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 E&D가 좀 잘해야 되겠죠. 이 전구체를. 그리고 어쨌든 E&D는 소입경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고 대부분 수입되는 이게 중국산이 대입경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고효율 배터리 성장을 내려면 이게 작아야 된대요. 소입경.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좀 그 기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산 같은 경우는 너무 큰데 저게 배터리 효율과 성능 올리려면 작은 거랑 이제 배합을 해서 잘해야 되나 봐요. 현재 그리고 올해는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 실적은 안 좋아요. 아까 뭐 그 있었지만 아무튼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PER이 43배나 되고요. 다만 내년엔 좋아집니다. 내년부터는 일단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2023년 기준으로 PER이 16배까지 떨어지고요. PBR이 3배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그 나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2차 전지 매출액이 2021년까지는 15억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리고 PER이 내년 기준으로 16.4배입니다. 16.4배면 내년 기준이에요. 내년.
그래서 매출액이 833억인데 이게 두 배로 뛰거든요. 엄청난 성장이죠. 그래서 PER은 41배에서 16점 지금 아니 그 41배에서 16.7배까지 이제 올해 그 내년이죠.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대표 회사들이 있는데 PER 기준으로 보면 코스모 신소재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내년에도 이렇게 PER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약간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 PER이라는 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건 ENDD니까 ENDD는 뭐 분명하게 PER은 좀 높진 않다. 내년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은 있다.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촉매 사업 아까 디젤차 관련한 그런 뭐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역성장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더 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구체가 가장 중요해요. 이 기업을 오늘 공부하시고 내가 투자할 거면 전구체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 촉매제가 지금의 핵심이지만 향후엔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이 전구체 사업을 꼭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E&D 한번 우리가 뭐 살펴봤는데, 어쨌든 PER 16.7배 정도고, 주가도 이제 내년으로 보면은 뭐 비싸진 않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어쨌든 내년에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전구차에서 넓힐 수 있을 거냐, 요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의 예예요.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고민을. 예. 이거 무조건 좋습니다, 나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나라면 이거 투자할까?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분명히 촉매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매수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 전구체 매력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소입경, 요게 굉장히 고품질에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근데 왜 그럼 다른 업체들은 왜 이걸 안 쓸까? 음. 근데 이거 같아요. 유미코에 아직 그 완벽하게 지금 그 인정 못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이제 거기에 떨어지고 유미코에 공급이 되면 다른 업체들도 받아가겠죠. 또 거기다가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E&D가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어요. 유미코에 이제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걸 기대는 하는데 결과는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관찰하시면서 전구체 사업을 계속 주목을 해보자. 뉴스플로그를 그렇게 해서 E&D는 딱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뭐 아직은 뭐 실적 안 좋은데, 이건 철저하게 그 어떤 전구체 사업을 보시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또 주가도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솔재지는 뭐 우리 다 아는 그 기업이죠. 재지고 실적 좋았고, 뭐 그동안 부진했던 인쇄용지 특수지도 흑자 전환했고, 뭐 다 가격 올려버렸어요. 가격 올리고 운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적 좋아졌고 3분기도 이어진대요. 그래서 배당도 지금 5.7%. 그러니까 편안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배당 많이 주고 하방 단단하고 이익 증가. 근데 고성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퍼도 낮고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솔재지의 단점은 이게 뭔가 임팩트는 없죠. 뭔가 막 폭발적으로. 근데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게 주가 위치를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비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우리가 흔히 하방이 되게 단단하다. 근데 우리가 하방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요. 왜? 이 제지 산업이라는 게 고성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저평가고 배당 이 목적으로는 괜찮은데 성장판에 뭔가가 좀 열려야 주가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은 해보세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려면 아예 가격을 더 올리든가 마진이 확 벌어지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러니까 이런 인쇄용지가 됐건 산업용지가 됐건 여기서 큰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는 그냥 뭐 위아래로 조금씩 횡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가는 싸다, 배당 매력 있다,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SK는 이제 한동희 연구원님이 오랜만에 보고서 쓰셨는데 목표 주가 56,000원이고 이제 PR 스트립 장비라 그래서 이 식각 공정에서 그 약간 찌꺼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감강액을 그러니까 감강액을 만드는 그 감강액을 이제 이런 그 마스크 같은데나 아니면 어디죠? 웨이퍼, 맞아, 웨이퍼에 바르죠. 마스크가 아니고 웨이퍼에다 감강액을 바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식각 공정으로 잘라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PR 스트립 감강액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 장비를 이제 PR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2분기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일부 있어서 주가 좀 부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는 실적 좋습니다. 3분기도 평택 3공장. 예. 그래서 해외 거래선 다변화도 가장 잘 되어 있고 북미 파운드량 점유율 증가도 좋은데 투자 감소 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반도체 장비에 다 지금 딜레마죠. 삼전, 닉스, 마이크론 얘네가 투자를 줄이는데 이거 뭐 왜 해야 되냐?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Q가 안 느는 거죠, 물량이. 예, 그것도 일리는 말이에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감소 사이클에서도 다만 PSK는 이제 차별화된 다른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수의 실적은 좋을 수 있다라는 논리고 내년에 어쨌든 뭐 공급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장비 수주가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만 지금 주가는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PBR 7배로. 그래서 굉장히 할인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감소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저 투자를 줄여서 업황이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후에는 투자 증가 사이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예, 시간을 두고 이 사이클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좀 오히려 역발상으로 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서 아 투자 감소하니까 안 할래 이거보다도 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역발상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 2분기 실적은 너무 잘 나왔어요. 기대보다. 그럼 주가가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우마무스메도 이제 새롭게 출시했는데 성공했고 1등도 했었고 근데 제일 문제가 요겁니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이거 아시죠? 많이 말씀드렸죠. 아니 이 알짜 회사를 상장시켜 버린대요. 그러면 희석돼요 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주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저 알짜 회사 상장하고 나서.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음.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이게 왜냐면 라이온 하트가요. 카카오 게임즈의 이익의 65%나 차지해요. 그 오딘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러니 이제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그죠? 예. 아니 핵심 사업을 그게 따로 떼내서 상장하면 카카오 게임즈 매력은 당연히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어제 다행히 올라간 건 좋은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제가 뭐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요 올해 11월경에 아마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전엔 괜찮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게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주가는 또 확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저 IPO 신규 상장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그 전에 만약에 뭐 좀 올라온다면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는 싼데 안타깝습니다. 저걸 상장 안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할인 요인이고 BH는 이베스트의 김강수 연구원님이
아무튼 BH는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싸고요. 실적 대비하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 부품과 차별화돼 있을까? 그러니까 모범답안 같은 회사예요. BH가. 다른 스마트폰 부품 막 다 안 좋잖아요. MC넥스, 파트론, 뭐였죠? 뭐 세코닉스, 자화전자, 뭐 대부분 다 좀 부진한데 BH만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일단 북미와 국내 두 회사, 삼성, 애플입니다. 여기에 비싼 제품에 단합품을 해요. 특히 애플 비중이 높아요. 애플 너무 잘 나가죠.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최대 실적 난대요. 그리고 23년부터 성장 모멘텀 확대되는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본업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좀 잘 고민해 보세요. 아까 그 우리 E&D 공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서 읽을 때 기업 분석 보고서 그냥 뭐 아까 카카오 게임즈처럼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BM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업입니다. 일단 본업이 정말 단단해야 돼요. 이게 훼손되면 안 돼요. 이게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BH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폰 여기에 다 납품을 하는 OLED FPC 업체고 경쟁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애플 아이폰 너무 잘 팔리죠. 그러니 본업도 잘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신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게 이렇게 여기 있죠. 전장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 본격화. 요게 아마 그 LG전자에서 인수한 걸 거예요. 배터리 BMS가 뭐냐면 배터리 관리해 주는 거 있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OLED 가지고 그러니까 OLED 소재나 장비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하잖아요. 근데 24년도에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가요. 시장 엄청 커집니다. 이러면 요게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신성장 동력이 또 뒤에 포진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좋죠. 딱 봐도 BM 되게 좋다. 비즈니스 모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핀 게 비싸냐 싸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싸요. 게다가 주가까지 싸요. 퍼가 6배. 올랐냐 내렸냐를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PER로 봐야죠. 여기 6배니까 저평가죠. 누가 봐도. 단 이제 차트 보고 너무 올랐으면 좀 기다려 보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BH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제 다른 데서 그 마감 시험 할 때도 보고서를 많이 보여드린 기억이 나요. 그땐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막 여기 보세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부러지고. 그때도 막 싸다 막 그런 논리 있었는데 또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 써서 막 올라가고 또 안 좋아지고 막 이래서 되게 좀 답답한 감은 있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에요. 여기도 기억납니다. 제가 옛날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저도 기억나요. 근데 진짜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요. 여기였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때 그 신한증권인가 어디서 보고서 나왔었어요. 이제 봐야 된다. 괜찮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올라갔다가 또 빠집니다. 그때만 해도 막 불안정했죠. 근데 이제는 완전 넘사벽이죠. 신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올라서 사긴 좀 어려운 기업인데 지금은 아무튼 왜 이렇게 단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저런 걸 분석하고 마지막에 회사 내용, 회사의 재무에 문제 없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 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싼가 싼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한번 대응을 해볼까. 이런 뭐 것도 좀 답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BH가 이렇게 강한지. 근데 저희 당사에서는 아무튼 목표 주가 41,0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SFA 반도체도 이제 패키지 후공정 회사고 SK증권에서 보고서 나왔고 목표 주가 9,200원. 저희 당사에서도 이 회사 커버리지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고요. 보고서를 예전에 썼었죠. 이번 2분기 실적은 조금 감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바일이 좀 안 좋대요. 근데 이건 다 알지만 모바일이 안 좋고 3분기는 좋다고 합니다. 3분기는 전분기 대비 15%. 그러니까 3분기가 역대 이익률로는 최대. 그 이유는 2분기는 모바일 때문에 안 좋지만 3분기는 서버 PC가 좀 유지되는 가운데 비메모리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7% 하향 조정은 하지만 이익은 그렇지만 주가가 워낙 빠져서 목표 주가는 유지합니다. PER도 10배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저밸류 구간입니다. 보시고 KCC는 이제 건자재하고 실리콘 하는 회사인데 목표 주가 유지했고 실적 잘 나왔죠. 어제도 실적 한번 적어 드린 것 같은데 2분기 매출에 영업이익 어제 제가 실적은 안 적어 드렸나요? 아무튼 예, KCC는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기대치 13% 상회했고 실리콘 사업 부분이 매출이 증가했고요. 건자재가 좋았대요 이번에. 건자재와 도료 사업부가 1분기에 2분기에도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조선이 좋죠. 여기 페인트 들어가잖아요. 다만 이제 건설이 요즘에 분양이 많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 대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건자재 기업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실리콘입니다. 근데 실리콘은 상반기하고는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이익률은 둔화될 수 있다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 떨어질 것 같아요. 실리콘은. 그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기초 실리콘 생산 라인은 이제 고부가 가치로 바꾸고 있는데 예, 어쨌든 내년에 생산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이익률이 점프를 해요. 근데 그건 내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요인은 생겼지만 지금 당장에 반영되긴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KCC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보니까 뭐 싸죠. 하단부 있잖아요. PER, PBR.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밸류상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게 주요 실리콘 만들 때 이 실리콘 가격입니다. 여기 유기 실리콘 같은 거, 메탈 실리콘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 그래서 피크업 우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KCC를 우리가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건자재, 실리콘. 건자재냐 실리콘이냐 이 둘 중에 대한 고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주가에는 실리콘이 더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올초인가요? 여기 올라갈 때도 실리콘으로 갔어요. 실리콘 실적. 그래서 실리콘이 더 중요하다. 근데 실리콘이 아까 보셨죠? 슬로우하죠. 그러면 주가 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세요. 건자재하고 실리콘 두 개가 있어요. 어디에 가중치를 줄 거냐? 하나솔루션은 화학회사인데 태양광을 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솔루션은 화학 보고 하세요? 태양광 보고 하세요? 투자할 때. 뭐 10명이면 10명 다 태양광이라 그러죠. 비슷해요. 건자재도 중요하지만 캐시카우지만 건자재 좋다고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간다기보다는 실리콘이 중요하다. 이 실리콘이 좀 꺾였다. 요게 좀 돌아서야 KCC도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주가 크게 안 빠지는 이유는 그런 이제 피카 우려에도 이게 워낙 저밸류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버틴다. 이렇게 보시고 어버버 반도체는 제가 어제 하려다 말았는데 맨 마지막에 할게요. 너무 길어서. 그리고 미중 반도체 압박 가중인데 KB의 김동훈 연구원님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하고 이거를 D램에서 낸드로 바꾸는데 이거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왜냐면 YMTC라는 중국에 낸드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128단 만들었고요. 벌써 지금 196단까지 거의 삼성전자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막 요즘에. 완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점유율이 5%가 됩니다. 지금 전세계 점유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하이닉스가 20% 가까이 되니까 두 개 합쳐서 무시 못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이 이걸 하잖아요. 근데 램 리서치에 식각 장비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거 수출 금지해라.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할 것 같아요. 야, 만들지 마. 그러면 못 만들어요. 저 장비 없으면 128단 말고 196단으로 이게 가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못 만듭니다.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저렇게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설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우호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비우호국이죠.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가요. 야 너네 중국에다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 예.
그냥 가지고 있는 공장만 유지만 해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삼성도 거기에 낸드 공장이 있거든요. 단수로 올리려면 투자 들어가야 돼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있는 것만 생산해야 돼요. 하이닉스도 골치 아픈 거죠. 중국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댈 거예요?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머리 아픕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의 현실을 봤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중국 때문에 경쟁자가 생겨서. 그래서 이건 너무나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당장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 공장 투자 못할 텐데.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좀 풀어줘야 돼요. 미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비용을 좀 보전해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거나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보정을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저는 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 이런 치포 동맹에 들어간다면 우리 한국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 말만 들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너무 피해가 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피해라는 게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미국에서도 그냥 무조건 가입해라 이게 아니라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 때문에 그래요. 그게 조금 지금 어려운 좀 딜레마죠. 조선주는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 그러니까 대부분 조선주, 저도 조선주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업종이고 뭐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굉장히 사이클이 좋죠. LNG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조선 기자재 다 좋았고 한데 뭐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심하자는 의견이에요. 왜냐 하반기엔 발주가 꺾이고 가격도 꺾인다. 근데 저는 일견 그 의견도 동의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지금 성과도 많이 올랐고요. 발주가 많이 됐어요. 이게 속도 조절 필요해요. 그래야 또 다음 타이밍이 있는데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 의견처럼 아직은 그게 아니지만 조금 슬로우 해주는 게 좋아요. 뭐든지 급할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투자 의견 중립은 아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지만 이거에 좀 경계심을 갖자는 건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해요. 예,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동안. 성과 올라가고. 근데 LNG 말고 다른 선종의 성과가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발주가 둔화되고 성과가 하락한다고 주가가 빠진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LNG가 너무 퍼포먼스가 좋고 또 다른 호재가 생기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업종이 좀 쉬어갈 수 있다. 업황 자체가. 그게 내년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 좋아지는 건 이제 명확해요. 하반기부터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저런 게 현실화돼서 주가가 막 흔들린다. 그러면 기회죠, 오히려 그게.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 조선주를 투자하신 분들도 좀 시계열을 길게 좀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보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버브 반도체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또 오늘은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MCU 아시죠? 우리 그 자동차에 탈 때 뒤에 후방 경보등 이런 거 삐삐삐삐 해주는 그런 반도체들이에요. 센서 달려 있고. 그래서 가전제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조건에서 정해진 일, 센서가 들어가서 야, 너 이거 해. 그런 거죠. 그래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CPU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CPU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좀 단순하고 여기에 이제 그 뭐 전력을 좀 약간 관리해주는 전력 반도체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CU는 두뇌 역할이에요. 예, 이게 판단을 해서 삐삐삐 막 소리도 내는 거죠. 여기 알람 소리 있잖아요. 여기 이미 썼죠.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이건 이제 치사 과정이 끝났다는 건데 그러면 이 MCU가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MCU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 생활이 진짜 불편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MCU 시장에서 상위 기업이 그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NXP 이런 기업들이 선두권에 있고 주로 중국 가전제품에 많이 납품을 하나 봐요. 그리고 가전제품용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가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모바일,
예, 이쪽이 좀 그 다음이고. 근데 앞으로가 좋아지는 건 자동차 쪽인데 아직 이쪽은 비중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은 이제 연평균 한 자릿수 성장하다가 2019년부터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20%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공급하는 이 MCU는 주로 이제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죠. 가전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이 주요 제품들이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다 냉장고, 세탁기, TV, 모바일 기기, 소형 가전 다 지금은 옛날보다 덜 팔리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죠. 뭐 리스크라고 하긴 그런데 좀 이쪽의 성장이 좀 전방 산업이 조금 둔화되는 거. 일단 한국에선 1등입니다. 한국 MCU는 1등이고, 이게 MCU 시장에서 반도체 칩만 설계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고 그 이 공급사가 고객사와 처음부터 개발을 같이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걸 되게 잘하나 봐요.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 있는 것 같고, MCU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무려 규모가 30조나 돼요. 엄청 큰 시장입니다. 이 중에 그 삼성전자가 자꾸 M&A 한다라고 루머가 나고 있는 그 기업 NXP가 있습니다. 점유율 1위입니다. 18.8%. 그리고 NXP가 옛날에 프리스케일 반도체를 인수했는데 이게 MCU에 되게 강점이 있어서 인수해가지고 1위가 됐던 것 같은 게 M&A로 1등 한 거죠. 그래서 MCU는 이제 응용처에 따라서 차량용, 생활가전 제품용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 제품용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생활 가전 제품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어버브 반도체가 6% 됩니다. 꽤 의미가 있죠. 예. 근데 MCU 반도체가 작년에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반도체 업소가 참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작년에 그 반도체가 이 반도체예요. MCU. 품귀 현상이었어요. 품귀 현상. 음. 그래서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 좋아졌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높고 그래서 가격 올라갔죠. 예.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이제 신뢰성 테스트 표준 중에 AEC Q100이란 규격이 있나 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해상도, 변조 전달 함수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용 카메라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10종류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MCU가요 여기 들어갈 때마다 다 인증 다 받아야 된대요. 왜?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리고 삼성,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왜 안 하냐? 그럼 이제 이런 반문이 있잖아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되지. 왜 못해? 예, 비싸지도 않은 건. 이게 MCU는 좀 약간 저부가 가치 사업이에요. 그래서 비싸진 않아요. 그럼 하면 되지. 번거롭다는 거죠.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MCU 사업까지 검증 다 받아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인수합병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NXP는 인수해버렸잖아요. 아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면 이 사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차량용에 들어가죠. 앞으로 전장 부품, 어제 잠깐 보여드렸죠, 그 자료. 그래서 제가 이제 구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 읽어보고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빌리티 쪽. 근데 아무튼 이제 이 NXP를 인수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장 부품 시장에 확 그냥 강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하기가 어렵죠, 사실. 인수 저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쉽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내재화하려는 회사가 LG전자라고 합니다. LG전자는 야, 우리 직접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예, 가전제품이 다 들어가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에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인증을 따냈대요, LG전자가. 근데 이번에 따낸 거는 차량용 부품에 들어가는, 예, 마이크로 MCU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이 시장은 그 연평균 9.5% 성장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이보다 더 높게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가전제품 쪽에서. 그래서 MCU 사업을 삼성은 직접 안 하고 외부 조달하거나 이제 M&A 하려는 그런 좀 기대감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잘 팔리면 어버브도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어버브 반도체는 MCU만이 아니라 센서도 공급한대요. 센서는 이제 그 감지하는 거죠. 뭐가 이제 앞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그 체크해 보는 거죠. 이 센서도 되게 중요한데 갤럭시 여기 S21 시리즈하고 갤럭시 버즈 프로에 들어가는 그 전자파 흡수율인데 요 센서를 만드나 봐요. 음.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스마트 기기가 전자파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 규제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전자파 흡수율, 얼마나 전자파를 흡수하는지. 그래서 이게 SAR 센서가 탑재가 돼야 되나 봐요. 요거를 만든다는 거죠. 요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엔 어버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잘해줘야 돼요. 스마트폰 많이 팔고 TV 많이 팔아주고 가전제품 팔아주고 이러면 좋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진 않죠. 주가 그래서 어버브도 많이 빠졌어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는 좀 있대요. MCU 시장에서 범용 제품을 공급하던 경쟁사 르네사스가 범용 MCU 개발을 포기했나 봐요. 차량용에 집중한대요. 어버브는 가전 쪽에서 더 늘리겠죠. 경쟁자 없어지네? 예,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도 개척하려고 하고 있대요. 지금 중국의 생활가전 업체 갈란츠인가요? 그다음에 그리 일렉트릭 이쪽에 공동 개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MCU는 공동 개발한다고. 가전 제품에 들어갈 때.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예. 설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요거 한번 보자고요. 예, 어차피 공부 차원에서 제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전자공시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어버브 반도체 이제 검색을 해서요. 분기 보고서 있잖아요. 이제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이고 영어가 뜨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그 비용이라고 보통 비용이 치면 근데 회사마다 달라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비용에 여기 비용이 치면 여기 다음 이렇게 하나씩 저 문구가 있는지만 다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아 바로 나왔네. 비용의 성격별 별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3대 비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재료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근데 원재료비는 변동비입니다. 변하죠 가격이 원가는 그죠? 재료 마치 치킨 생닭 가격이 변하는 것처럼. 근데 저기 그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는 고정비예요. 근데 이걸 왜 보냐면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오버반도체는 어떤 비용이 제일 많냐를 이걸 딱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매출액도 봐야 돼요. 매출액이 보자고요. 546억입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오랜만에 이거 일단 지우고 어차피 했으니까 자,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매출이 546억 맞죠? 546억이고 작년 매출이 그러니까 이게 작년 1분기 기준이에요. 354억입니다. 요런 상태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이제 들어가요. 다시 비용 이걸 찾아요. 여기 있죠. 자 원재료가 200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뭐죠? 여기 99억. 작년엔 99억. 이 두 개로 분리한 거예요. 급여 72억. 작년엔 48억.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감가상각비 3억밖에 안 돼요. 감가상각비 얼마 안 되죠. 그 다음 여긴 2억이에요. 자 여기서 이 회사는 공장이 없잖아요. 감가상각은 뭐죠? 공장에서 기계장치 돌려서 만들 때 그 감가를 감가하는 거예요. 비용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기계를 들이면 10년 동안 10만원씩 날리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회사는 팹리스니까 공장이 없어요. 그럼 대신에 뭐죠? 여러분도 한번 딱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외주 가공비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 항목 중에 제일 많은 건 원재료예요. 그죠? 원재료가 제일 크죠? 보이는데 외주 가공비가 176억이 나왔어요. 왜? 직접 안 만들고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들어가는 게 외주 가공비. 그죠? 103억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 회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원재료 비용도 근데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다 증가해요, 비용은.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다 증가하는데 한번 제가 볼까요? 매출 원재료 비용은 200억이니까 200억 나누기 546을 해보세요. 비중이 36%. 자, 원재료 비중은 전체 매출의 36%가 나옵니다. 자, 급여 72 나누기 546 13% 나와요. 자, 그리고 외주 가공비 176억 에서 546억 32%.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저런 이제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 좀 높긴 높지만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어부 반도체 잠깐만요. 이게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 원재료 한번 원재료가 센서 리모컨 이런 것들이네. 요걸 이제 부착을 해서 만드니까 그죠? 원재료가 이제 요겁니다. 여기 센서 리모컨 뭐 이런 것들 플래시 요런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원재료. 근데 이 가격이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다 어쨌든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비용은.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원재료 비용이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매출에 연동될 거고 급여는 비중 얼마 안 됩니다. 고정비고. 그래서 외주 가공비 요게 많이 증가했어요. 매출액 증가하면서. 예. 요렇게 이제 비용 분류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매출 증가보다 비용 증가가 더 크면 이익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래서 합치면 그 어쨌든 결론 내볼게요. 어버브 반도체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변동비 있죠. 변동비가 저 원재료예요. 저게 36%인 거 아시죠? 자, 근데 고정비는 급여랑 외주 가공비 저거 합쳐보세요. 45%입니다. 그럼 고정비가 더 높아요. 고정비가 높은 기업이 좋아요. 변동비가 높은 기업은 되도록 투자를 짧게 하는 게 좋고요. 되게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기업들이 변동비가 되게 높아요. 막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저 원재료 비중이 70%가 넘어요. SK하이닉스는 고정비 비중이 훨씬 커요. 원재료 비중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훨씬 투자하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것도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되세요? 고정비가 높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은 영업원가,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에서 원재료, 소모품 파운드리 그 외주 가공 있죠. 원재료 비용이죠. 아까 그러니까 이 김경민 연구원도 저 보고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봤잖아요. 원재료 비용, 파운드리, 외주 가공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어버브 반도체가 DB 하이텍에 맡겨요. 만들어줘. 그게 외주 가공비예요. DB 하이텍에 돈 주는 거 만들어달라. 아시죠? 예,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죠? 37%.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근데 8인치 이제 이 웨이퍼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없어서 비용보다 이게 너무 비쌌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연결이 되세요? 이 회사는 외주 가공을 시키는데 8인치 DB하이텍 같은데 이겠죠. 뭐 DB하이텍이 실제 맡기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버브 반도체 입장에서 이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아시죠? 예.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막 엄청 이런 게 많이 쓰이니까 8인치 웨이퍼가 막 부족한 거예요. 뭐 콩순이 시크릿 주주 막 이런 입고가 지연돼서 판매할 수 없다. 이게 다 저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거를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앞에 딱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뀐다는 거예요.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 요새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고요. DB하이텍 주가가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물론 뭐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그 전부터도 빠졌어요. 왜? 8인치 저게 공급 부족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꺾여서 빠진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요가 둔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버브 반도체한테 나쁜 게 아니죠. 예, 이제 원가가 절감돼. 아, 이제 외주 가공비가 좀 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팹리스 기업 어버브 반도체 입장에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은 32% 증가해서 2,200억. 현대차 제네시스에는 32비트 MCU가 수십 개 탑재돼서 차량 운전과 주차의 편의성을 개선해 준대요. 예. 그러니까 제네시스에는 사실 굉장히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MCU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MCU 공급사의 실적은 계속 좋을 수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생활 가전 제품 그쪽 위주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가 이 차량용 MCU 공급에 주력하는 그 와중에 생활 가전 제품용 이 MCU 공급사는 그 자기네 이제 주력이 생활 가전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두 개를 같이 하는데 아까도 일본의 르네사스가 자 우리 가전 안 할래 자동차로 가자. 그러니까 오버브는 경쟁자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반사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건 이 회사도 자동차 쪽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전장 부품이 시대잖아요. 그걸 좀 늘리면 좋을 텐데 크게. 네, 압도적으로 가전만 거의 하니까 가전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야. 한번 요건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쪽을 할 의향은 없나 자동차 쪽은.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요. 200억 이상의 이익 나올 것 같고 비용 여기 나와 있죠. 위탁 재정 비용 줄고 PER은 9.2배 정도로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에 비해선 좀 싼 편이고 국내에선 뭐 거의 어버브 반도체 경쟁자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텔레칩스나 LX 세미콘이 이쪽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성과가 나온 건 없대요. 예. 그래서 생활가전 제품이나 완성차에서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는데 꼭 필요한 반도체이므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좀 MCU가 필요한데 자기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회사가 자동차까지만 하면 제가 봤을 땐 퍼가 확 올라갈 텐데 예,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경은 좋아진다. 가전제품이나 이런 센서 이런 데 들어가는 다양한 MCU가 어쨌든 지금 경쟁자들이 점점 자동차 쪽으로 가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아무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도 좀 필요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선 좀 이런 유의 기업이 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은 한번 가져보시고 이해가 되세요? 되게 길죠. 저도 이제 그 장문의 보고서를 요약을 한번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길긴 한데 아무튼 저 자료는 여기 기업 리서치 센터 있죠. 여기 김경민 연구원님 여기 오늘 E&D도 여기 나와 있어요. 어버버 요거 읽어. 여기가 되게 좋은 게 그때도 말씀드린 되게 자세히 쓰세요. 기업 하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이걸 보고 투자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걸 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고민해 보세요. 자, 어버브 반도체는 우리 한번 분석해 봤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MCU 반도체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요? 가전에. 근데 가전 들어가니까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비용은 늘어났었죠. 에이, 안 좋네.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래서 이게 회사가 주가가 언제 고점이었냐면 2020년 말 코로나 한참일 때 가전제품 많이 팔릴 때 신기하죠. 빠져버렸죠. 가전제품 꺾이면서. 그래서 이제는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 르네사스라는 일본 경쟁자가 자동차로 가요. 그러면 룸이 생겨요. 마치 BH 같은 거죠. BH도 삼성전기가 아마 사업 철수하면서 수혜를 받은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예.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의 주로 납품하고 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동차까지만 더 해준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겠죠. 이제 그런 구도인데 그래서 지금은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 근데 상방이 열리려면 일단 가전제품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 요게 조금 필요하긴 하다. 예, 이제 그런 거고 경쟁자는 줄어든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많이 오르기도 올랐어요. 그죠? 월봉상 그래서 쉬는 게 지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좀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좀 회사가 어떻게 또 변할지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공부해 보면 새로운 내용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보고서 보여드린 오늘은 왜냐면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좀 많아서 제가 좀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오버반도체가 매력도 있지만 분명히 좀 아쉬운 점도 느껴지시죠. 그게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말씀드렸고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네요. 네.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했네요, 오늘. 제가 웬만하면 1시간 안 넘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그 전자공시는 없었고 실적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몇 개 있었어요. 실적 발표한 게. 제노레이가 있었고요. 제노레이가 그 의료기기 아시죠? 이게 오늘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세진중공업은 조선기자재, LPG 연료 탱크 만드는 기업.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어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키다리 스튜디오는 잘은 모르는데 아니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주가 급등했어요. 한번 이것도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제가 이게 잘 보던 기업은 아니라서 키다리 스튜디오고 웹소설 관련주입니다. 웹툰 컨텐츠. 근데 저도 이제 그냥 좀 중소형주 중에선 제가 잘 모르는 건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아니 숫자를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288%, 기대치를 191% 증가했어요. 예. 그 아무튼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뭐냐면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를까 이제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실적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몰랐는데 제노래이 잘 나왔어. 한번 공부해 볼까? 세진중공업 공부해 볼까? 키다리 스튜디오 공부해 볼까? 이 중에 하나 딱 선택해서 오늘 공부하세요. 어제 제가 뉴프렉스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 파보는 거예요. 예, 전자공실 보시든 아까 한국 IR 협의회 들어가서 찾아보시든 해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좀 말씀드리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훨씬 좋았습니다. 더 가파르게 오늘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벌써 850까지도 보이는 상황이고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따라서 코스닥도 좀 가파르게 가고 다만 아쉬운 거는 코스피가 잘 안 가요. 좀 코스피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좀 답답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은 주식을 여전히 많이 삽니다. 꾸준히. 그렇지만 기관은 안 사고 기관의 방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 매도가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전기전자 예, 위주로 많이 샀고 아마 카카오 많이 산 것 같아요. 그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코로나 뭐 약간 치료제 좀 강했고 게임주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위메이드가 2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우리가 게임주도 보고서들 한두 번씩 봤지만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아무튼 많이 바뀌었어요. 웹툰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오늘 뭐 카카오가 뭐 7점 실적 나와서 그래요. 뭐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향후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내일 발표합니다. NFT 뭐 작년 10월 11월에 좋았던 기업들이 지금 주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MLCC 업체들도 오늘 좀 올랐고 여행주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리오프닝 섹터가 좀 좋았어요. 항공주하고 가상화폐, 로봇, 미용 의료용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도 올라갔더라고요. 클래시스 통신 장비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에이스테크가 6%, 예, 광고, 영화, 뭐 밥솥, 유전자 치료제,
엔터주도 오늘 좀 음원 음반주도. 근데 카카오가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하이브랑 보안주 영상 콘텐츠. 근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작년보다 잘 나온 데다가 기대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왜 빠지죠? 뭐가 문제죠? 저도 좀 그러니까 저도 해석이 안 됩니다.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미리 올라서 그런가요? 정말 뭐 이런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어요. 예. 내일 보고서 한번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오늘 해운주 좀 올랐고 해운주에선 저도 아까 그때도 한번 우리 공부해봤지만 페노션 일단은 괜찮아 보였어요. 실적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백화점 임플란트 뭐 많이 올랐습니다. 고르게 은행 더해서 빠진 거는 조선주가 좀 안 좋았고요. 국제유가 상승 수혜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고요. 정유주 좀 빠졌고 상사주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 다 빠졌어요. 풍력주, 태양광, 히토류, 원전 네. 한마디로 정치 이슈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방산주도 빠지고 오늘은 좀 힘을 못 썼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 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거죠. 낙폭과 대주가 좀 올라가면서 기존 주도주는 좀 빠지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주도주만 가면 안 돼요. 이게 고르게 좀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항공주 많이 갔고요. 진짜 오랜만에 항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이 여기서 나쁠 거 있어요? 항공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항공주가 여기서 나쁠 게 있을까? 이 고민. 왜? 항공주를 볼 때 여행을 가야 돼. 여행 수요 하나가 있고요. 환율, 달러죠. 유가.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 좋아지겠죠, 앞으로. 확진자 줄면. 달러 떨어져요. 그러면 외화부채가 많으니까 좋아집니다. 부채 비용이 줄어들고요. 유가 떨어지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항공주가 가는 거는 이런 환경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좀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LG전자도 다시 10만원 향해서 가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 좋았고요. 호텔신라도 올라갔고 다 좋습니다. 다만 오늘 좀 아쉬운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근데 뭐 이 기업들이 뭔가 문제 생겨서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저 어부부 반도체 설명이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시간 넘게 하시느라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예, 저도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요일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어디죠? 제 채널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 수요일 날 매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